정신과 폐쇄병동에 갇힌 환자들이 모두 한밤중에 사라졌고 다음날 내가 그들이 쓰던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내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그날 밤의 기억은 솔직히 말해서 내 뇌 속에서 끈적한 안개처럼 엉겨 붙어 있다. 어떤 건 선명하고 어떤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듯 희미해서 마치 내가 겪은 일과 누군가 꾸민 악몽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 같달까. 나는 여기 이 방에 혼자 앉아 있는데 창밖은 여전히 뿌연 새벽빛이고 이 모든 게 현실이라고 믿기 위해 숨을 깊게 들이마신다. 하지만 그 들이쉬는 공기조차 어딘가 차갑고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 대신 키키한 곰병내와 썩은 풀 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아 온몸에 털이 쭈뼛 선다. 나는 김민준, 32의 평범한 사람이었다. 아니, 평범했다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내가 여기에 오기 전까지는 그랬다. 몇 달 전 나는 극심한 불면증과 따근 찾아오는 환청에 시달렸다. 의사는 그걸 심각한 수준의 불안장애라고 진단했고 결국 나는 이 강남 세브란스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4층에 입원하게 되었다. 4층은 소위 말하는 중증 환자국이 없고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된 곳이었다. 처음 며칠은 그저 지루했다. 간호사들은 무표정했고 의사 선생님은 매번 똑같은 질문만 반복했다. 어젯밤 꿈은 꾸셨어요? 아직도 목소리가 들리나요? 환자들은 20명이 채 안 됐는데 그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초점이 없거나 혹은 너무나 강렬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병동은 낡았고 복도 끝에 달린 창문은 늘 잿빛이었다. 규칙은 엄격했다. 밤 10시 소등, 강제 취침, 정해진 시간의 약 복용. 그날 밤 정확히 며칠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달력이 바닥에 떨어져 구겨져 있었고 나는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몰래 낡은 잡지를 뜯어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12시가 넘었을 무렵 무한 적막감이 병동을 감쌌다. 보통은 이 시간쯤이면 누군가 헛기침을 하거나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 혹은 복도에서 순찰 도는 간호사의 구둣발 소리라도 들려야 하는데 오늘은 고요했다. 너무 고요해서 귀가 먹먹해질 지경이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낡은 페인트가 벗겨진 그 천장에는 희미한 물자국이 있었는데 그걸 보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벽 쪽에 있던 환자들의 방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다. 302호, 302호. 모두 내 방에서처럼 어둠 속에 잠겨 있어야 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숨을 죽인 채 방문 틈새로 밖을 내다봤다. 복도는 칠흑 같았다. 비상등조차 켜져 있지 않았다. 간호사실 쪽에서 희미하게 불이 새어나오긴 했지만 그 빛은 낯이 깊은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흐릿했다. 나는 불안했지만 동시에 그 고함이 나를 이끌었다. 폐쇄병동에서 밤중에 모두가 잠든 상황이 이렇게 완벽할 리 없었다. 뭔가 잘못됐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았다. 잠겨있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퍽 하는 둔탁한 소리 없이 문이 미끄러지듯 열렸다. 마치 누군가 이미 문을 열어둔 것처럼.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다. 나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차가운 타일 바닥이 발바닥을 찔렀다. 복도를 따라 간호사실 쪽으로 걸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지만 배숨 소리가 너무 커서 나 자신이 들릴 정도였다. 간호사실 앞까지 갔을 때 나는 문틈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간호사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커피 잔이 놓여 있었는데 아직도 김이 나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따뜻해 보였다. 보통 이 시간에 근무하는 박 간호사는 항상 커피를 달고 살았는데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의 근무 일지조차 깔끔하게 덮여 있었다. 공포가 엄습하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정전이나 사고가 아니었다. 20명이 넘는 환자와 최소 2명의 교대 근무자가 한밤중에 증발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나는 공포를 무릅쓰고 복도 저편 환자들의 방 쪽으로 향했다. 401호부터 420호까지 모두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403호 늘 심하게 발작하던 최씨 아저씨 방 앞으로 갔다.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열렸다.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뭔가 달랐다. 공기가 묵직했다. 손전등이 없었기엔 나는 핸드폰을 꺼내 플래시를 켰다. 섬광이 방 안을 비추자 나는 숨을 들이켰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매트리스는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환자들이 쓰던 물품들 낡은 책, 칫솔, 그리고 최씨 아저씨가 늘 가지고 다니던 달아빠진 기도용 묵주 오무도 사라졌다. 침대 시트는 새 것처럼 깨끗했고 마치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나는 405호 항상 벽을 보고 앉아 있던 젊은 여학생의 방으로 갔다. 역시 똑같았다. 침구는 정리되어 있었고 그녀가 늘 껴안고 자던 낡은 인형도 없었다. 나는 미친 듯이 다른 방들을 열어봤다. 410호, 415호 결과는 늘 같았다. 20명의 환자가 사용하던 모든 흔적이 사라졌다. 마치 그들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병원에서 지워버린 것처럼. 가장 섬뜩했던 건 침대들이었다. 모든 침대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폐쇄병동의 환자들은 대개 침구를 난장판으로 만들거나 시트를 찢어놓기 일쑤인데 여기에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다. 마치 누군가 이 모든 방을 청소하고 환자들을 깨끗하게 치워놓은 것 같았다.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켰다. 나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치 쫓기는 것처럼 복도를 뛰어갔다.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1층으로 내려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도 몰랐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내려올 소리가 비명을 지르듯 울렸다. 3층, 1층 그리고 마침내 1층 로비에 도착했다. 로비는 불이 꺼져 있었고 정적만이 감돌았다. 주 출입문은 두꺼운 철문으로 굳게 잠겨 있었다. 일반적인 잠금 장치가 아니었다. 아마도 내부에서도 열 수 없는 비상시에만 사용되는 특수 잠금 장치였을 것이다. 나는 아무리 문을 흔들고 발로 차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절망감에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순간 내 등 뒤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민준씨. 그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러웠고 너무나 익숙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방향, 그러니까 4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쪽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어둠과 차가운 공기뿐이었다. 누구세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직 안 주무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 목소리는 분명히 간호사의 목소리였지만 억양이나 톤이 미묘하게 달랐다. 너무나 기계적이고 너무나 완벽했다. 마치 누군가 인간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녹음해서 재생하는 것처럼. 간호사님들 다 어디 가셨어요? 환자들은요? 내가 묻자 그 목소리는 대답 대신 이상한 웃음소리를 냈다. 턱이 빠진 듯한,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웃음소리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다시 계단을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1층에서 4층까지의 계단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다. 간신히 4층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을 헐떡이며 복도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때 복도 끝 간호사실 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불을 켰거나 아니면 무언가가 그곳에서 터오르기 시작한 것처럼. 나는 너무 무서워서 몸을 움츠렸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아주 천천히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그림자는 너무나 길고 가늘어서
인간의 것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엿가락처럼 늘어나더니 복도를 가로질러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이대로 죽든 기절하든 상관없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기도했다. 제발 꾸미기를.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림자가 내 앞에 멈춘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차가운 기운이 내 얼굴을 감쌌다. 나는 떨리는 눈꺼풀을 아주 조금 들어 올렸다.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림자는 사라졌다. 복도는 다시 완전한 어둠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훈훈했고 따뜻했으며 익숙했다. 마치 햇볕이 잘 뜨는 오후의 방처럼.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모든 것이 평소처럼 보였다. 복도 끝 간호사실에서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환자들이 자는 방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아까의 그 공포는 마치 허상처럼 사라진 듯 했다. 내가 미쳤나봐. 너무 피곤해서 환각을 봤어. 나는 중얼거렸다. 나는 다시 내 방 418호로 돌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나를 맞았다. 병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묵직한 정다. 나는 침대로 기어 올라가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당겼다. 심장이 아직도 바르게 뛰고 있었지만 적어도 내 방은 안전했다. 나는 눈을 감고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아침이 왔다. 새벽빛이 아니라 눈부신 형광등 불빛이었다. 쨍하고 강렬해서 눈이 아플 지경이었다. 나는 익숙한 천장을 바라보며 간밤의 일이 꿈이었음을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려던 찰나였다. 이불을 걷어내고 나는 순간적으로 굳어버렸다. 나는 내 침대에 누워있지 않았다. 내가 누워있는 침대는 내가 원래 사용하던 418호의 낡고 삐걱거리는 침대가 아니었다. 이 침대는 훨씬 푹신했고 시트는 빳빳하게 다림질되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침대는 환자들의 방에 있는 침대였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방. 나는 이 병동에 자주 지나다니며 보았던 방 중 하나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벽에는 커다란 창문이 있었는데 밖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어젯밤과는 달리 커튼이 쳐져 있지 않았다. 그리고 창문 옆 침대 머리맡의 협탁 위에는 내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플라스틱 재질의 작은 명찰. 거기에는 분명히 김민준이라고 인쇄되어 있었다. 내 이름표였다. 하지만 이 방은 내 방이 아니었다. 나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나는 누구의 방에 있는 거지? 그리고 내 방은 떨리는 손으로 명찰을 집어 들었다. 내 이름이 확실했다. 그리고 그 아래는 환자 번호가 적혀 있었다. 412호. 나는 412호 환자의 침대에 내 이름표를 달고 누워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와, 일어나셨군요. 412호 환자분. 이번에는 목소리가 분명했다. 박 간호사였다. 그녀는 평소처럼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어딘가 섬뜩할 정도로 단정했다. 그녀의 뒤로는 의사 선생님이 서 있었다. 김민준 씨, 어젯밤에 잠은 잘 잤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초점을 잃은 듯 했다. 나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선생님, 저는 4185인데요. 제 방은 어디죠? 내가 겨우 쉰 목소리로 물었다. 박 간호사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답했다. 418호. 민준 씨는 원래 412호였어요. 어제 투약 전에 보호자분과 상담했는데 418호는 너무 어둡다고 하셔서 침대를 바꿔 드렸어요. 보호자요. 저 혼자 왔는데요. 나는 소리쳤다. 의사 선생님이 천천히 다가와 내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은 차가웠다. 민준 씨, 기억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부터 민준 씨는 412호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모든 환자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병동은 완벽하게 정리되었으니까요. 모든 환자들이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간호사님들도 나는 침대에서 굴러떨어질 듯 몸을 일으켰다. 의사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박 간호사를 바라봤다. 박 간호사, 민준 씨가 좀 흥분했네요. 412호 환자분은 지난달에 퇴원했어요. 이제 이 병실에는 민준 씨 혼자만 남게 된 거예요.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나는 412호가 아니라 내 방을 원했다. 아니에요. 어젯밤에 다들 사라졌어요. 침대들이 다 깨끗해서요. 나는 절규했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혼란에 빠진 환자의 헛소리일 뿐이었다. 박 간호사는 내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다. 마치 새로 된 집게 같았다. 민준 씨, 진정하세요. 약 드시고 다시 주무셔야죠. 오늘은 새로운 날이에요. 그녀는 내 손에 하얀 알약 3개를 쥐어주었다. 나는 그것들을 쳐다봤다. 어젯밤에 먹었던 약보다 훨씬 컸고 색깔도 달랐다. 이거 뭐예요? 새로운 치료제예요. 민준 씨의 불안을 완전히 잠재워 줄 거요. 의사 선생님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너무나 부자연스러워서 나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나는 폐사적으로 약을 뱉어내려 했지만 박 간호사는 내 턱을 붙잡고 안약을 강제로 삼키게 했다. 쓴 약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온몸의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했다. 시야가 흐려지고 머릿속에서 웅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괜찮아요. 민준 씨,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안전하니까.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나는 바닥으로 쓰러졌다.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온 것은 내 이름표가 붙어 있는 412호 침대 시트에 깨끗한 하얀색이었다. 다시 껴놨을 때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아니, 일어날 수 없었다. 몸이 너무 무거웠다. 눈을 뜨니 여전히 강렬한 형광등 불빛이었다. 나는 천장을 쳐다봤다. 낡은 페인트 자국은 보이지 않았다. 천장은 깨끗했다. 나는 숨을 쉬기 위해 노력했다. 공기는 맑았고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나는 손을 들어 이마를 짚었다.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다시 약물 효과였나? 나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방은 낯설었다. 412호. 내 이름표는 여전히 협탁 위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누워있는 침대는 412호의 침대가 아니었다. 나는 침대 매트리스에 얼굴을 묻고 킁킁거렸다. 캐키한 냄새가 났다. 곰팡이 냄새와 희미하게 흙냄새 같은 것이 났다. 나는 고개를 돌려 침대를 살펴봤다. 낡은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것은 내가 알던 환자들이 쓰던 낡은 침대였다. 나는 침대 시트를 걷어냈다. 시트는 더러웠고 축축했다. 흡사 누군가 오줌을 지렸거나 땀을 심하게 흘린 것 같은 얼룩이 여기저기 있었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 몸을 내려다봤다. 내가 입고 있는 건 병원복이 아니었다. 낡은 회색 티셔츠와 헐렁한 면바지. 이 옷들은 내가 입원할 때 가져왔던 내 옷과 똑같았다. 그리고 내 몸은 어젯밤 약을 먹기 전보다 훨씬 더 피곤하고 쇠약해져 있었다.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방은 488포였다. 내가 원래 배정받았던 가장 구석진 방. 하지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환자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없었다. 낡은 책도 칫솔도 묵주도 없었다. 마치 이 방이 한동안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나는 혼란에 빠졌다. 내가 잠든 건 412호에서 내 이름표와 함께였다. 하지만 지금 깨난 곳은 418호, 내 원래 방이다. 그리고 내 몸은 내가 입원할 때
가져왔던 옷을 입고 있다. 나는 벽에 걸린 시계를 봤다. 오전 7시 30분. 일상적인 기상 시간이었다. 문이 열리고 박 간호사가 들어왔다. 이번에는 그녀의 표정이 조금 달랐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커피 잔 대신 종이컵이 들려 있었다. 418호 환자분 일어나셨군요. 아침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젯밤처럼 기계적이지 않았고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간호사님, 저 어젯밤에 저는 412호에 있었어요. 제 이름표가 412호 침대에 있었고요. 내가 다급하게 말했다. 박 간호사는 내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옆으로 다가오더니 내 팔을 잡았다. 민준 씨, 어젯밤에 또 혼란스러우셨군요. 어제 투약 후에는 계속 주무셨어요. 412호는 이미 퇴원한 지 오래예요. 그리고 민준 씨는 418호예요. 오늘 아침 식사는 죽이에요. 빨리 드셔야 해요. 그녀는 내 팔을 끌어당기며 약을 건넸다. 이번 약은 흰색 알약 3개. 나는 망설였지만 그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힘이 없었다. 나는 다시 약을 삼켰다. 쓴맛은 여전했다. 약을 먹자마자 어젯밤처럼 머릿속이 멍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포보다는 텅 빈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간호사님, 다른 환자들은요? 어젯밤에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마지막 힘을 짜내 물었다. 박 간호사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사라지다뇨. 환자들은 모두 자신의 자리에 있어요. 다들 평소처럼 지내고 있어요. 민준 씨만 어젯밤에 이상했던 거예요. 그녀는 나를 침대에 다시 눕히더니 문을 나섰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 모든 것이 악몽이거나 나 혼자만 갇힌 현실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내가 412호에서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섬뜩했다. 마치 누군가 나를 교체하고 그 자리를 청소해 놓은 것처럼. 며칠이 흘렀다. 아니, 며칠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나는 시계가 없는 생활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지만 이곳의 시간은 이상했다. 해가 뜨고 지는 것보다 약 먹는 시간이 더 중요했다. 나는 418호에 갇혀 있었다. 간호사들은 내 말을 무시했고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내가 정상화되었다고 판단한 모양이었다. 나는 조용히 병동의 구조를 파악하려고 했다. 모든 문은 잠겨 있었다. 환자들의 방은 다시 평소처럼 엉망진창이었다. 404호 최씨 아저씨 방에서는 여전히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405 유학생은 벽을 향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무언가가 잘못되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낡은 페인트 자국, 핏자국일까? 아니, 곰팡이 자국. 어느 날 밤 나는 일부러 약을 숨기기로 결심했다. 박 간호사가 약을 가져다 줄 때 나는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그녀가 나간 후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 작은 용기를 내는 일이었지만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다. 공포는 여전했지만 이성이 돌아왔다. 비상 시간이 되었다. 형광등이 켜졌다. 나는 418호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내 옷은 다시 병원복으로 바뀌어 있었다. 어젯밤 내가 입고 있던 내 옷은 사라졌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복도 구석에 있는 작은 비상용 소화기함을 열어 새 파이프를 꺼냈다. 무거운 새 페이트가 손에 쥐어지자 비로소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다. 나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박 간호사가 복도를 순찰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며 걸어왔다. 418호, 약을 먹지 않았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꾸짖음보다 지루함이 더 컸다. 네, 간호사님. 어젯밤에 제가 너무 심하게 설사를 해서요. 약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훑어봤다. 투격 기록에 기록해야겠네요. 오늘은 다시 약을 드셔야 해요. 그녀가 다시 간호사실로 돌아가는 찰나 나는 새 파이프를 들고 그녀의 뒤를 덮쳤다. 쾅! 간호사의 머리에 새 파이프가 정확히 명중했다. 그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무릎부터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의 몸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묽고 투명한 젤리 같은 물질이었다. 끈적거리는 액체가 타일 바닥에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액체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수많은 눈동자가 반짝이는 것 같았다. 나는 토할 것 같았다. 이것이 내가 매일 마주했던 나를 돌보던 간호사의 실체였던가. 나는 박 간호사의 몸을 빚어 열쇠를 찾았다. 그녀의 주머니에는 4층 전체에 마스터 키가 달린 고리 하나가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집어들고 가장 가까운 환자 방으로 향했다. 417호. 나는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나는 플래시를 켰다. 방 안에는 낯선 사람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낯선 환자복을 입은 마른 체구의 남자였다. 그는 잠들어 있었다. 나는 418호로 돌아가서 내 옷까지 들과 내가 입원할 때 가져오는 가방을 챙겨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정말로 어젯밤의 증발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했다. 나는 412호로 향했다. 이미 퇴원했다는 그 방. 412호 문을 열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시트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협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살폈다. 어젯밤 내가 누워있던 그곳. 나는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를 맡으려고 코를 킁킁거렸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때 내 등 뒤에서 소리가 났다. 김민준 씨, 뭘 하고 계십니까? 뒤를 돌아보니 의사 선생님이 서 있었다. 그는 평소와 달리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섬뜩할 정도의 평온함이 감돌았다. 그의 손에는 새 파이프 대신 아주 오래된 양피지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다. 선생님, 박 간호사가. 나는 횡설수설했다. 의사 선생님은 천천히 다가왔다. 박 간호사는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잠시 휴식 중이에요. 민준 씨가 또다시 불안 증세를 보이는 것 같군요. 아니요, 제가 간호사님을 때렸어요. 그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내 말을 듣고는 고개를 저었다. 민준 씨는 418호예요. 412호는 퇴원했죠. 그리고 늦밤 민준 씨는 412호 침대에서 깨어났었죠. 하지만 걱정 말아요. 다 원래대로 돌아왔으니까. 그는 양피제를 펼쳤다. 거기에는 알 수 없는 문자와 그림이 가득했다. 이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아니에요. 민준 씨, 이 병원은 대체하는 곳이죠. 그가 속삭였다. 이곳은 영혼을 갈아 끼는 장소예요. 환자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비워지는 거예요. 그들의 육체는 새로운 존재를 담기 위해 정화되고 그들의 이름표가 붙죠.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소리예요? 민준 씨가 어젯밤 425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민준 씨는 잠시 동안 412호였어요. 412호 환자의 자리를 차지한 거죠. 그리고 그 자리는 민준 씨가 잠든 동안 당신의 418호 자리를 차지할 새로운 존재를 준비했어요. 그는 웃었다. 모두가 자기 자리를 찾아 돌아가는 거예요. 환자들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환자들이 자리를 바꾼 거예요. 어젯밤 모든 혼란은 잠시 동안의 교체 과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약은 그 교체 과정을 돕는 융합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럼 어젯밤에 사라졌던 환자들은요? 그들은 이미 새로운 자리를 찾았어요. 그들의 낡은 자리는 정화되어 다음에 들어올 사람을 기다리죠. 그가 412호 침대를 가리켰다. 이 침대는 비워졌어요. 깨끗하게 정화되었죠. 그리고 민준 씨가
다시 418호로 돌아오면서 당신의 낡은 병원복이 제자리에 놓인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양피지를 접더니 내 문을 똑바로 쳐다봤다. 문제는 민준 씨가 교체 과정에서 저항했다는 거예요. 약을 먹지 않고 박 간호사를 공격했죠. 그건 일종의 영혼의 반항이었고 시스템의 오류를 일으켰어요. 그는 내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이제 민준 씨는 정말로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해요. 418호는 당신의 자리이지만 당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정신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이기도 하니까요.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렸다. 박 간호사의 비명이 아니었다. 훨씬 더 높고 인간적이지 않은 소리였다. 저 소리는 나는 417호 쪽을 바라봤다. 의사 선생님은 태연했다. 417호 환자가 드디어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나 보네요. 축하해요, 민준 씨. 이제 우리 모두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자리요. 저는 여전히 환자예요. 물론이죠. 하지만 이제 당신이라는 환자가 당신의 자리에 있는 거죠. 더 이상 다른 곳을 배회할 필요는 없어요. 영혼이든 육체든 모든 것은 그 자리를 기억해요. 그는 내게 다가와 스파이크를 바닥에 떨어뜨리라고 손짓했다. 나는 파이프를 놓쳤다.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에요, 민준 씨. 의사 선생님이 내 어깨를 짚었다. 그의 손이 닿자마자 나는 극심한 현기증을 느꼈다. 머릿속에서 뭉거리는 소리가 다시 커지기 시작했다. 집이요. 여기가 집이에요. 네. 418호는 민준 씨의 영혼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죠. 이제 약을 먹을 시간이에요. 이전처럼 돌아가야죠. 모두가 평온하게 유지되려면. 그는 내 손에 또다시 알약 3개를 쥐어주었다. 이번에는 내가 거부할 기력조차 없었다. 나는 그것들을 삼켰다. 쓴맛이 혀를 마비시켰다.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418호의 낡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천장에는 곰팡이 자국이 선명했다. 내 옷은 낡은 병원복이었다. 시계는 아침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머리가 맑았지만 온몸의 근육이 쑤셨다. 나는 침대 옆에 협탁을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내 이름표도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복도는 밝았고 박 간호사가 순찰을 돌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평소처럼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418호 기상 시간입니다.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뒤를 따라 식당으로 걸어갔다. 복도에는 다른 환자들이 있었다. 최씨 아저씨가 웅얼거리고 있었고 405 여학생은 여전히 벽을 응시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어젯밤 내가 박 간호사를 공격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나는 식탁에 앉았다. 내 벤 논이 흰죽을 쳐다봤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환자가 나를 힐끗 쳐다봤다. 그는 며칠 전 내가 412호에서 보았던 마른 체구의 남자였다. 그는 이제 417호 환자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쪽으로 고개를 들더니 입 모양으로 나에게 말을 건넸다. 침대에 누워있지 마.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나를 알아보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에게 되물을 수 없었다. 간호사들의 감시가 심했다. 나는 죽을 한 숟갈 떴다. 역겨웠다. 식사를 마치고 내 방으로 돌아온 후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 이 병원은 영혼을 교체하고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도록 약물로 세뇌시킨다. 내가 어젯밤 겪은 일은 내가 잠시 자신의 자리를 이탈했다가 강제로 되돌려졌을 뿐이다. 나는 새 파이프를 훔치고 간호사를 공격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 기억은 너무나 생생해서
꿈일 리 없었다. 젤리 같은 비명소리. 그것들은 모두 시스템의 오류였고 나는 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내 자리에 배치된 것이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곰팡이 자국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투명한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 같았다. 나는 내 침대 시트 아래를 손으로 더듬었다. 낡은 시트 아래 삐걱거리는 매트리스 사이에 손을 집어넣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무언가 손끝에 걸렸다. 나는 그것을 천천히 끌어냈다. 그것은 플라스틱 명찰이었다. 김민준이라고 적힌 내 이름표였다. 나는 그것을 쥐고 떨었다. 어젯밤 내가 412호에서 보았던 바로 그 명찰이었다. 그런데 왜 내 방 418호 침대 밑에 있는 거지? 그때 내 방 문이 열렸다. 의사 선생님이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침착해 보였다. 민준 씨, 잘 잤나요? 오늘은 기분이 좀 어떻대요? 나는 명찰을 시트 아래로 재빨리 숨겼다. 네, 좋아요. 아주 잘 잤어요. 나는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다. 그는 내 침대 옆에 섰다. 참 이상해요. 민준 씨는 이렇게 자꾸 자신의 자리를 잊으려고 하는 걸까요?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좀 심하게 헛갈리나 봐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민준 씨, 당신의 자리는 여기 418호예요. 영원히요.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혹시 어젯밤에 다른 침대에서 깨한 적은 없었나요? 아주 깨끗하게 정돈된 침대에서요. 내 심장이 멎었다. 그는 내가 412호에서 깨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내게 묻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명찰을 꼭 쥐었다. 이 명찰이 내가 겪은 모든 일의 증거였다. 아니요, 선생님. 저는 계속 418호 침대에서 잤어요. 낡고 불편한 침대에서는 나는 거짓말을 했지만 이번에는 확신에 차 있었다. 내가 겪은 일은 현실이었고 나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의사 선생님은 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약을 제때 드세요, 민준 씨. 오늘부터 투약 시간이 조금 빨라질 거예요. 시스템이 불안정해졌으니. 그는 뒤돌아섰다. 문을 닫기 직전 그는 덧붙였다. 그리고 민준 씨, 여기서는 자기 침대가 아닌 곳에 누우면 안 돼요. 아주 오래된 규칙이거든요. 문이 닫혔다. 나는 시트 아래 명찰을 다시 만져보았다. 나는 418호에 있다. 내 이름은 김민준이다. 나는 낡은 침대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나는 내가 겪었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 412호의 깨끗한 시트, 투명한 비, 그리고 나를 다시 418호로 밀어넣으려는 이 거대한 시스템. 나는 이제 이 평동이 단순히 환자들을 가두는 곳이 아님을 안다. 이곳은 영혼을 훔치고 자리를 바꾸는 거대한 감옥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나를 제자리에 묶어두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 나는 명찰을 품 안에 깊숙이 감췄다.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내가 겪었던 모든 초현실적인 공포를 증명하는 유일한 열쇠였다. 나는 다시 잠들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자리를 지킬 것이고 단번 교체 시도를 기다릴 것이다. 이번에는 내가 그들의 시스템의 오류를 일으키기 위해 준비할 차례였다. 그들이 나를 억지로 잠재우려 할 때마다 나는 이 낡은 침대 아래에 숨겨진 진실을 붙잡고 버텨낼 것이다. 이 키키한 곰팡이 냄새 속에서 나는 살아남아야만 했다. 왜냐하면 내가 412호에서 겪은 그 짧은 몇 시간이 내 영혼이 잠시나마 정상을 경험했던 유일한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그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싸울 것이다. 이 태슬병동의 영원한 밤 속에서.